안녕하세요. 세상을 감정한 남자 김강석 평가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아파트에 관련한 질문을 좀 갖고 오셨다 해가지고 즉석에서 재밌게 또 한번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질문인가요? 오늘은 아파트 관련해서 8가지 질문을 드릴 거고요. 첫 번째 질문으로는 실거래가 몇 개가 시가로 인정이 되는지 이거를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아파트 감정평가를 하다 보면 주변 실거래가를 참고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실거래가가 몇 건 정도 있어야 세법상 시가로 설득력이 생기는지 실무에서 보는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이 시가라는 것이 조금 되게 추상적이고 어려운 개념인데, 세법상 시가가 아니라 그냥 시가는 사실 거래 사례가 많으면 많을수록 근거가 탄탄하겠죠. 두세 개가 100원에 거래된 게 아니라 한 10개가 100원에 거래되면 이거 100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설득력이 높아질 것이고, 세법상 시가 같은 경우는 거래 사례가 엄청나게 많아도 지금 우리가 평가하는 요 놈이랑 가장 비슷한 한 놈만 보시면 돼요. 그걸 시가라 그러고, 우선순위 같은 경우는 본건이 최근에 팔렸다면 그것에 대한 이제 매매 가격이 시가가 되고, 없으면 뭐 이제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유사매매 사례가 얘기라 해서 자주 나왔죠, 이 개념이. 그래서 평가하는 이 물건이랑 가장 비슷한 전유면적 5% 이내, 공시가격 5% 이내, 그리고 이제 시간상으로도 최대한 가까운 요걸 시가라고 봅니다. 그거가 사실 많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시가라고 보이는 게 많아요. 거래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 상태로 바로 적용들을 하시는데, 근데 그러면 이제 절세상으로 좀 불이익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감정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일반적으로 시가는 거래 사례가 많을수록 어떤 특정 포인트의 시가에 몰리게 되죠. 100원이면 100원, 1000원이면 1000원 이렇게 모이게 되는데, 세법상 시가는 거래 사례가 아무리 많아도 얘랑 비슷한 딱 하나, 요거를 시가로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요즘에 거래가 거의 끊긴 단지도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최근 실거래가가 없는 아파트를 감정평가에서 어떻게 접근하는지 현실적인 평가 방식이 궁금합니다. 그쵸. 요즘에 거래가 많이 끊겼지만 다시 올라오고 있는 추세고, 대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 사례가 많은데, 방금 말씀해주신 거는 보통 나홀로 아파트, 여기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한 단지 또는 해봤자 2개 동 정도밖에 없는 그런 나홀로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최근 2-3년간 거래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거래가 있던데? 라고 하겠지만 다른 평형의 다른 타입의 거래가 된 경우가 있거든요. 나랑 제일 비슷한 애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하면, 어쩔 수 없어요. 시장 상황을 보고 근처에 다른 단지에서 갖고 와서 비교를 합니다. 우열세를 따져서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아파트 가격이 짧은 기간에 급등하거나 급락한 시기에는 시세 기준 잡기가 굉장히 애매한데요. 이런 변동성 큰 시장에서는 감정평가가 어떤 기준으로 시가를 잡는지, 실무 판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첫 번째로는 등기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이클이 이렇게 올라갔다 다시 올라가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아파트 이렇게 떨어지다가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시기에는 평가가 되게 어려운데, 되게 급등하는 장세에서는 평가가 어려워요. 그리고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가 뭐 15억 하다가 뭐 17억, 18억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비싼 단지 같은 경우는 뭐 50억 하다가 갑자기 56억, 7억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죠.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50억이 시가냐, 아니면 최근에 거래된 56억, 57억이 시가냐, 이거 판단이 되게 어려운데요. 첫 번째 기준은 등기 여부입니다. 등기를 반드시 봐야 돼요. 그래서 거래가 됐다는 거는, 우리가 흔히 실거래가 신고가 되는 거는 계약만 해도 실거래가 신고가 올라가거든요. 근데 거래가 완료됐다는 건 사실 돈을 다 줘야 거래가 완료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실거래가 신고에 올라가 있는 것들은 이제 계약금 10%만 낸 것들, 요것들이고, 우리가 감정평가사들이 거래가 완료됐다라고 보는 지점은 등기가 이전이 되고 잔금까지 치러진 시점, 즉 등기에 쓰여진 시점이거든요. 근데 지금 많이들 이게 시가다라고 시장에서 말하는 것들은, 최근에 거래된 것들은 아직 등기가 안 된 것들이 많아서 등기 안 된 것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배제를 해야 돼요. 물론 참고는 할 수 있겠죠. 이런 방향성이구나라고 참고는 할 수 있겠지만, 요게 시가다라고 말은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등기 여부가 기준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엄청 고가 거래가 되거나 저가 거래되는 것들이 있어요. 누가 봐도 시세가 100짜리인데 70에 거래가 됐어. 까보면 직거래야. 막 가족 간 거래인 경우도 있고, 이런 건 배제하고, 고가 거래인 경우도 있어요. 이게 시세가 100에서 110 하다가 갑자기 150이 찍혀버리면, 이 150은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누군가가 호구당한 걸 수도 있고 여러 사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엄청 저가나 고가는 배제하고 등기를 확인한 다음에 시세를 잡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이런 추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 추세를 따라서 감정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같은 단지 안에서도 최고가 거래와 최저가 거래가 꽤 크게 벌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극단적인 거래 사례들이 감정평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어디까지 반영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최고가나 최저가 같은 경우는 사실 시세 잡을 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시세가 100인데 아까 말한 것처럼 150에
거래가 한 몇 개 찍혀 있으면 요거를 아예 무신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걸 되게 참고하고 그 시장 상황이 좀 극단적일 때는 최고가 사례를 쓸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고 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시세 반영할 때 참고는 하되 직접적으로 반영하기는 좀 어렵다. 그런데 시장 상황이 좀 극단적인 경우에는 반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슈가 있는 아파트는 현재 상태보다 기대 가치가 더 크게 작용하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감정평가에서는 현재 가치와 미래 기대를 어디까지 반영하는지 일반 아파트와의 차이를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아파트 특성을 좀 보셔야 되는데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가 좀 더 돋보이는 포인트는 아파트가 오래될수록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오래될수록 신축 딱 찍고 이렇게 내려오다가 재건축에 지읒자 들어간 순간 확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기대감 때문이죠. 이게 기대감이 얼마나 반영할지는 목적에 따라 다르고요. 예를 들어서 담보평가다? 그럼 좀 안정적이게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조금 그걸 좀 덜 반영하는 경향이 있고 경매평가다? 경매평가는 가격을 좀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럴 때 좀 많이 반영을 하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 기대감이 이미 거래 가격에 다 선반영이 되어 있어요. 지금 구반포 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금 철거 지금 엄청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이제 철거 직전에 보면 아니 가격이 막 몇십억 해요. 아파트 내부 들어가면 막 다 리모델링 무조건 해야 될 것 같은데 막 가격이 막 몇십억 한단 말이에요. 이미 가격에 다 반영이 되어 있고 이거 가격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나 하면 사실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운 거는 관리 처분 인가가 낫냐 사업 시행 계획 인가가 낫냐 뭐 이런 단계에 따라 달리 반영이 되고 공문서 볼 줄 아시는 분들은 특히 관리 처분 인가 난 이후에는 이제 분양가랑 프리미엄을 한번 본인이 직접 계산해 보면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 알 수 있을 것이고 우리나라에도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전진단 검사라고 있어요. 건물이 노후화가 되고 안전하지 못하면 그때 철거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이제 안전진단 검사가 통과가 되면 아파트 단지에 플랜카드가 이렇게 붙여집니다. 근데 안전진단 검사 통과했다는 거는 우리 아파트가 안전하지 못하다는 거거든요. 곧 무너집니다 이건데 이제 와 그럼 재건축할 수 있겠다 이렇게 플랜카드가 걸린 나라예요. 말씀하신 대로 재건축 단계별로 얼마큼 프리미엄이 올라가는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한강조망이나 로열층 같은 프리미엄은 실제 거래에서는 가격 차이가 꽤 크잖아요. 네. 이런 요소들이 감정평가에서는 정량적으로 얼마나 인정되는지 주관적으로 보이지 않게 어떻게 설명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요새 한강조망권 같은 경우는 가격이 이미 다 반영이 되어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뭔가 최고가 거래가 일어났다? 까보면 한강조망이 있는 로열층일 가능성이 높고 아니 펜트하우스거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앞에 원베일리 알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 단지 중에 하나인데 네. 이 원베일리 가보면 가격이 막 들쑥날쑥해요. 딱 봤을 때는 그래프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근데 거기는 완전 한강 조망이랑 아닌 곳이랑 진짜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몇 억씩 차이 나요. 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시장에서 그게 판단한 거겠죠. 최근에 우리 그 다른 인사님 평가한 거 보면 한강이랑 한강 조망거 아닌 거랑 뭐 가격이 엄청 차이 나는 거예요. 10억 넘게 차이 나길래 뭐예요 하니까 평가서 말고 거래 가격이 감정평가서 심사하다 보니까 아니 가격이 어떤 건 막 이렇고 어떤 건 이러는데 같은 단지 내에 가격이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이거 한강 조망 때문이라고. 그거 보고 보니까 한강 조망이나 동층 호에 있는 거래된 것들 쓱 봤거든요. 진짜 차이 많이 나요. 이건 우리가 뭐 주관적으로 얼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시장에서 그렇게 한다는데 평가사들이 따라가야지. 우리 시장 가치라고 추정을 하니까.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거는 거래 가격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다. 그리고 과거에 비해 아마 지금에 비해 미래가 더 한강 조망권에 대한 프리미엄은 더 차이가 날 것이다. 근데 한강 조망이 그렇게 좋은지는 모르겠어. 내가 가봤거든요. 근데 뭐 좋지 좋은데 그러니까 한강 사는 사람 얘기 들어보면 한 일주일 좋대요. 사람은 물 보고 있으면 멍 때리잖아요. 물 멍 때리게 된대. 커피 마시면서. 그런데 아무튼 뭐 좋아하는 거죠 사람들이. 왜냐면 이제 앞으로 아파트는 계급화가 될 것이고 그냥 난 한강 조망이 있는 원베일리에 살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부를 이제 입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차이가 많이 날 거라 생각합니다. 국세청이 아파트 감정평가서를 볼 때 단순히 최종 금액만 보는 게 아니라 특히 중요하게 보는 항목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실무에서 봤을 때 국세청이 가장 민감하게 보는 포인트는 어떤 부분인지. 국세청이라기보다 이제 법에 있는 거예요. 법에 있는 거고 세무사랑 국세청에서는 이걸 검증해주는 사람들인데 가장 먼저 보는 포인트는 평가를 하건 평가를 해서 신고하건 본인이 어떻게 신고하든 간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동일 단지 내 거래 사례 대비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유사매매 사례 가액이랑 또 얼마나 차이 나는가 이런 게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가장 중점으로 보는 사항이고 상가 같은 경우는 월세 봐요. 월세를 환산했을 때 이 금액이 맞는가. 그래서 월세가 100만 원인데 뭐 평가액이 뭐 한 2천만 원이야. 그럼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신고는 2천만 원 했는데 월세 100만 원에 받아. 그럼 야, 넌 2년이면 다 뽑네. 이렇게 하면 너 저가 신고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가기도 하고. 토지 같은 경우는 사실 요즘에는 뭘 보냐면 근처에 토지 거래된 것들 이런 것들 봐요. 요즘에 그 실거래가 우리만 보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도 보기 때문에 좀 이상한데 싶으면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제가 실무적으로 제가 재감정을 해본 적이 있어요. 국가에서 저한테 의뢰가 온 거죠. 그래서 기존에 감정평가 한 거랑 이제 이상하다 해서 갔는데 건물이었거든요. 그냥 일반 건물 토지 말고 그냥 건물만 평가한 건데 요즘 왜 건물로 평가한 게 감정이 들어왔지? 해서 가보니까 거기에 건물을 평가액이 문제가 아니라 그 건물이 원래 일반 상가였다가 병원으로 바꾼 케이스였어요. 병원을 바꾸면서 병원 알잖아요. 그 사람이 잘 자야 될 것이고 샤워도 해야 되고 이런
이런 이제 부속 시설들을 막 설치를 했단 말이죠. 부가적으로. 근데 이 시설물 설치한 것에 대해서 세금 신고도 다 했어요. 리모델링 비용 다 세금 신고 하잖아요. 근데 세금 신고한 것까지 고려해 보니까 건물의 가치가 너무 저가평가돼 있다 이거지. 그래서 아니 이거 일반 건물도 아니고 병원인데 너무 낮게 평가한 거 아니냐 해가지고 저한테 제가 제 감정이 들어온 케이스도 있었어요. 어떻게든 제가 방금 말한 그 이런 포멀한 거 이외에도 어떻게든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세청이 가장 민감하게 보는 포인트가 그건가요? 네, 민감하게 보는 포인트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단지 내 거래 사례, 상가 같은 경우는 월세랑 뭐 임차인이 부가 설치한 것들 이런 것들 민감하게 보고 토지 같은 경우도 이 근처에 거래된 것들, 건물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 비용이나 부속 설치 비용 이런 것들 같은 걸 좀 민감하게 봅니다. 아파트 상속이나 증여를 이미 결정한 뒤에 감정평가를 준비하는 경우도 있고 그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무적으로 봤을 때 아파트 감정평가는 어느 시점에 준비하는 게 가장 안전한지 타이밍 관점에서 조언을 해주신다면? 일단은 상속 같은 경우는 불시에 돌아가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사실 어느 정도 이제 노령층이 되시면 염두하시거든요. 근데 돌아가신 날이 언제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사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받으시는 게 좋고 상속은 최대한 빨리 일단은 최대한 빨리 컨설팅하고 가시는 게 좋고 증여는 이제 내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내 마음대로 설계를 한단 말이죠. 특히 부동산 아파트가 이제 상승기에는 상승기 초입 하시는 게 좋고 하락기에는 저점에서 하시는 게 좋은데 이걸 알 수가 없어 사실. 언제가 상승 초입이고 언제 저점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는 게 능력되면 그 능력 될 때 바로바로 하셔라. 언젠가 줘야 되는 거면 바로바로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간단하게 아파트나 뭐 상속 증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뭐 도움이 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더 궁금하시거나 그런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개별적으로 연락 주시고요. 언제든지 제 핸드폰에 열려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번에 또 만나뵐게요. 빠이빠이.